안녕하세요.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제 딸애는 지금은 저와 깊은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나 다름없는데요. 아마 우리 딸애가 아니었다면 전 이 지난한 세월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딸은 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적에 전 정말 기막힌 경험을 했어요.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조선시대 시집살이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고된 시간을 보냈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런 제가 이 채널에 제 이야기를 공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 못지않은 사연을 겪었던 분들이 썰맘 채널에다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으며 용기를 얻는 모습이 제게는 큰 힘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사연을 시작해봅니다. 어줍잖은 글솜씨가 영상에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어요. 당시엔 인터넷 쇼핑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어느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을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쇼핑몰을 창업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옷을 무척 좋아했던 저는 제가 고른 옷을 누군가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자금으로 조그맣게 쇼핑몰을 시작하게 됐죠. 돈이 많이 벌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덜컥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환영받으며 한 결혼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덜컥 애가 생기고 말았고 어쩔 수 없이 양가 어른들에게 갖은 눈칫밥을 먹으며 결혼을 하게 됐네요. 저에게 애가 생겼다는 사실이 덜컥 겁이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순서는 뒤죽박죽이었어도 아무튼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아이도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 중에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짐작은 하긴 했지만 막상 겪어본 시어머니는 제 상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지 몸은 지가 간수해야지. 누굴 탓해? 어디서 개뼈다구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는 이 집안을 다 말아먹게 생겼네. 내가 종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1,000조가리 파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내가 체명에 못 살지.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날카롭게 반응했고 전 그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왜 시어머니한테 개뼈다구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혼전 임신은 잘못된 일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시어머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손윗동서인 형님도 똑같이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형님도 저와 똑같이 임신 중이었는데 갑자기 애를 가진 동서가 들어오니까 못마땅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운영한다는 쇼핑몰 내가 들어가서 둘러봤는데 옷 고르는 감각이 영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어디 밥이나 먹고 살겠어? 왜요, 형님? 형님 취향이 아니에요? 동서도 눈이 있으면 좀 봐봐. 누가 그딴 옷을 사 입겠어? 되지도 않는 옷 팔지 말고 그냥 취직이나 해. 동서가 사업한다고 깝죽거리기만 하면 누가 고생하겠어. 서방님만 고생할 거 아니야.
괜히 엉뚱한 사람 힘들게 만들지 말고 그냥 사업 접어. 그렇게 해서는 100년을 해도 안 돼. 형님, 제 사업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 취향에 맞는 옷은 형님이 알아서 사 입으세요. 뭐? 지금 그 말투는 뭐야? 아니, 손윗 사람이 잘 되라고 한 조언을 고깝게 듣는 거야? 동서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제가 듣기엔 저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망하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 윗사람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동서 알고 보니까 정말 싸가지에 밥 말아먹은 사람이었구나. 네,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예의 같은 거 차리는 사람 아니라고요. 제가 형님의 분탕질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대들기라도 하면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알고서 절 타박하곤 했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참네. 넌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아놓은 거니? 정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네? 어머니, 진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 얼마 전에 네 형님한테 대들었다며? 네 형님한테 예의 같은 거 차리기 싫다고. 네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딴 말을 해? 너는 위아래도 없니? 그렇지 않아도 애 가진 큰애가 예민해서 집안 사람들 다 조심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책임질래? 어?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이 먼저 자존심을 긁길래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저도 임신했어요. 형님만 애 가진 거 아니라고요. 너랑 큰애랑 같어?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네?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너무해요. 또, 이거 봐라. 너는 형님이든 시엠이든 네 맘에 안 들면 성질부터 부리잖아. 이래도 네가 잘했다고 할 셈이야? 시어머니는 무조건 형님 편만 들었고 전 안중에도 없더군요. 결혼 허락을 받고 식을 올리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당한 대우를 남편에게도 호소해봤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마누라가 죽던 말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태평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 우리 애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시잖아.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돼? 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진심으로 하는 말도 아닌데 뭘 그래. 원래 엄마 성격이 불같다니까. 나랑 형도 어렸을 적엔 엄마한테 엄청 맞고 자랐어. 근데 그거 엄마 진심 아니야. 그냥 자기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지. 뭐? 그거야. 당신 엄마니까 그런 거고. 난 남의 집 자식이잖아. 그런데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맞아?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괜히 신경 쓰면 당신만 손해라는 거지. 임신도 한 사람이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좀 내려놓고 살란 얘기야. 남편의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전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는 애를 생각해서 꾹 참았죠. 입버릇처럼 손자를 찾는 시어머니의 소원을 제가 풀어드릴 수도 있다는 희망도 가졌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임신한 형님만 유달리 챙기는 것 같았고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형님과 저는 임신 시기가 비슷했어요.
그래서인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리고 제 배가 부풀 무렵 병원에서 성배를 알려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핑크색 옷을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저도 내심 시어머니가 바라는 아들을 원했던 거죠. 전 실망한 마음을 감추고 출산일을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예상이 틀렸을 수도 있고 형님도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 작은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전 딸을 낳았고 형님은 아들을 낳은 겁니다. 형님이 먼저 출산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는 소식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죠. 그 다음 달이 제가 딸을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전화 한 통도 없으셨어요. 제게 딸이 생겼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아들이 아니란 실망감에 기쁜 마음보다는 슬픈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남편도 내심 아들을 바랬는지 세상의 빛을 본 자기 딸을 보고도 뜨뜻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전 꼬물거리는 딸애를 품에 안으면서 앞으로의 일을 걱정했어요. 지금도 시어머니의 타박이 괴로워 죽겠는데 이젠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근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큰애야, 이거 우리 어여쁜 손자 입혀라. 내가 백화점에서 직접 고른 옷이다. 어머, 이거 되게 비싼 브랜드인데? 아, 어머니도 참. 뭐 하려고 이렇게 비싼 걸 사셨어요? 왜긴 우리 귀한 손자 입으라고 샀지. 어릴 적부터 좋은 걸 입히고 신겨야 애가 잘 되는 거야. 사이즈에 딱 맞게 샀으니까 지금 입혀도 돼. 작아지면 또 사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입혀라. 네, 어머니. 매번 감사드려요. 제가 뻔히 있는데도 형님 아들만 챙기는 시어머니에게 엄청 서운했어요. 제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저 보라고 하는 행동들은 제 가슴을 후벼 파고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나 손녀딸에게도 티끌만큼의 애정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꾹 참고 있었네요. 어머니, 우리 미정이 거는요? 백화점 가신 김에 우리 미정이 것도 좀 사주시지. 한 번도 사주신 적 없잖아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시비하는 거니? 손녀랑 손자랑 같아? 난 우리 손자 챙기기도 바쁘니까 정 억울하면 너도 아들 낳아라. 아, 그럼 될 거 아니니?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고 형님은 시어머니의 미움만 사는 저를 보며 얄밉게 빈정거리기만 했네요. 그러니까 동서, 내가 사람은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늘 말했잖아. 동서 딸 미정이랑 우리 아들 정우가 같아? 어머니는 우리 정우한테 해주고 싶으신 게 너무 많으시다잖아. 그걸 뻔히 보면서도 어머니한테 옷 사달란 말이 나와? 가만 보면 동서는 눈치가 발바닥에 달린 것 같다니까. 형님은 어머니 사랑 듬뿍 받아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좋지. 근데 동서, 너무 질투는 하지 마. 솔직히 어머니가 동서한테 왜 그러시는지 알잖아.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동서가 낳은 애가 진짜 서방님 핏줄인지 어떻게 알아? 연애 때 그랬다지만 솔직히 그땐 서방님이랑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안 그래? 어머님이 그래서 동서랑 미정이한테
한 조각의 정도 안 주시는 거라고. 형님, 또 그 소리예요? 아니라고요. 대체 왜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기 싫었으면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고 다녔어야지. 결혼도 아니고 동거도 아닌데 어떻게 덜컥 임신을 해? 동서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걸 왜 몰라? 시어머니와 형님은 여전히 제가 임신을 한 상태로 결혼을 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어쩌면 형님 말처럼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죠. 전 임신을 했어도 이 집안에 들어올 생각을 말았어야 했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데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희망을 포기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저 우리 딸애만 잘 키우고 우리 가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낫더라고요.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사라지는 겁니다. 시댁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담을 쌓았고 시어머니나 형님의 등살에도 딱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태도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싸가지가 없다며 목에 핏대를 세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시댁에 신경을 끊고 사는 저에게 불만을 표시했지만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내버려두라고 엄포를 놓았죠. 남편도 그런 저에게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고 전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자갈 위를 달리는 소 달구지처럼 달달거리며 굴러가고 있었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저희 딸애는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시댁과의 소원한 관계만 빼면 저희 가정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자는 사자에 코털을 뽑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시어머니 칠순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그 말이 딱 맞을 만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바로 저희 딸과 형님네 아들이 어울려 놀다가 시작됐어요. 가기 싫은 자리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칠순인데 이 정도는 참석해주자 싶어서 큰맘 먹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외식을 마친 식구들이 모두 시댁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제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야, 우리 작은 며느리가 다 왔네? 원래는 얼굴 보기가 참 힘든 앤데 아유, 시애미 생일이라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내가 얼마나 황송한지 모르겠다. 네,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 평생에 한 번 있는 칠순잔치인데 이 정도는 참석해야죠. 아유, 그랬어. 고맙다, 고마워.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아주 이 눈물이 다 나는구나.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쁨을 주는 날도 있네요. 그래, 이 시애미 속 긁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지? 아유, 내가 이러니 화딱지가 안 나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좋은 날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이제 어머니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 아니에요. 뭐야? 꼭 그렇게 시애미를 이겨먹어야 속이 시원하니? 어머니를 이겨먹어서 뭐해요. 전 그저 각자 인생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형님도 있고 귀한 손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저희한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시어머니와의 작은 말다툼이 벌어졌고 분위기는 금세 살얼음판이 되어버렸죠. 그러자 형님이 불쑥 끼어들며 한마디를 보태는 겁니다. 동서,
말 정말 이상하게 한다. 어머니가 왜 동선이한테 관심이 없어?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관심이 없겠냐고. 내가 진짜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동서 잘 되라고 몇 번 꾸중한 거 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집안 분위기 망치는 게 동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집안 분위기요? 형님은 저한테 그런 말이 나와요? 전 어머니보다 형님이 저한테 더 심하게 굴었던 것 같은데요. 어머, 가족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동서한테 잘해주려고만 했거든? 됐네요. 형님이 아닌 거라면 아닌 거죠 뭐.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괜히 행사에 참석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까봐 그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던 건데 괜한 짓을 했단 후회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죠. 그런데 건너방에서 놀던 딸애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형님 아들내미가 우리 딸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재밌어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어쩜 고약한 심성은 지 엄마랑 꼭 닮았는지 화딱지가 난 저는 형님 아들을 꼬지졌죠. 정우 너 사이좋게 놀아야지. 미정이 머리를 그렇게 잡고 흔들면 어떡해. 네가 이러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형님 아들이 시무룩해져서는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오더니 제 머리를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네 딸년 머리채 좀 잡은 게 대수니? 그깟 일로 감히 네가 우리 귀한 장손 기를 죽여?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놓고 말하세요. 오늘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결판을 내자 이거사. 흥분한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거실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남편이 뜯어 말리고 나서야 겨우 떨어질 수 있었네요. 애들은 울고불고 어른들은 고성을 질러댔어요. 그야말로 난리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악을 쓰며 대들었죠.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제게 온갖 물건을 던지며 욕을 쏟아냈습니다. 엄청난 모멸감이 들더군요. 전 다시는 이 집안과 엮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네요. 그날 일을 겪은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기 엄마를 두둔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형님 아들한테 왜 뭐라고 했냐면서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혀서. 저는 그런 남편에게 쏘아붙였죠. 그런 네 눈에는 우리 미정이가 머리채 잡힌 건 보이지 않든? 네 엄마한테 내 머리채가 잡힌 것만 보였어? 당신 정말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우리 집 가장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시비는 당신이 먼저 건 거란 말이지. 그리고 아무리 엄마가 그랬어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대드는 며느리가 어딨어. 당신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래, 당신은 언제나 당신 엄마 편이지. 알았어.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겠어. 잘 됐네.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 그 사건으로 저와 남편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우리 두 사람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것이었죠.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기까지 여러 곡절이 있긴 했지만 남편도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순순히 이혼에 합의하더라고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은 양육비와 재산 분할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니까 제 인생이 다시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이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딸애를 키우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하던 쇼핑몰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연히 유명인이 제 쇼핑몰을 이용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게 됐고, 그때부터 갑자기 유명세를 탄 것이었어요. 제 쇼핑몰은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쇼핑몰로 소문이 나더니 옷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더라고요. 매출은 연일 고점을 찍었고 전 정신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로만은 감당이 안 돼서 인력도 증원하고 사무실과 공장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난 것이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해진다는 건 이혼녀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나 딸아이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한 뒤 제 인생은 전성기를 맞은 셈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무엇이든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또 지났고 전 나름 괜찮은 워킹맘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혼한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형님네 상이 났다며 괜찮으면 참석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손자가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거였죠.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카와 교류는 없었지만 그런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더구나 조카는 제 딸애와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더 남일 같지가 않았네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손자를 아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고 있을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지만 그런 큰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조용히 문상만 다녀오기로 결심하고 저 혼자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막상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좀 망설여지는 겁니다. 워낙 오랫동안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아서인지 빈소에 발을 들이는 것이 선뜻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상복을 입은 여자가 제가 주차를 해놓은 차량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멀리서도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아들을 잃은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퉁퉁 부은 눈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른 나가서 아는 척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타고 있는 차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춘 형님은 주변을 살피더니 익숙하게 담배를 꺼내 물더라고요. 형님은 제가 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갈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순간 형님은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로 전화까지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는 차 안에서도 선명히 들리더군요. 그런데 형님의 통화 내용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본능적으로 핸드폰에 동영상을 켜고 형님이 통화하는 모습을 녹화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제 어떡해. 지금 우리 완전히 비상이라고. 정우가 저렇게 돼버렸으니 이제 시어머니가 나한테 재산 줄 생각을 하겠냐고. 형님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더니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뻑뻑 피워대더라고요. 전 순간 형님이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주버님이랑 통화를 하는 것 같진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형님의 저 모습이 아들을 잃은 엄마의 태도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웠고요. 하지만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통화를 이어갔어요. 몰라. 일단 슬픈 척하느라고 있는 눈물 없는 눈물 다 짜내긴 했는데 정말 미치겠다. 시어머니가 정우한테 재산 다 물려주겠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교통사고가 뭐야. 이놈이 아주 끝까지 불효를 하네. 미치겠다. 하지만 아직 시댁에선 정우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건 모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어. 만에 하나라도 자기 존재가 시댁 귀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니까 당신은 절대로 빈소에 올 생각하지 마. 알았어? 암튼 장례 다 치르고 다시 연락할게. 끊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전 형님이 통화하는 모습을 녹화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저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저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친손자가 아니라는 말은 또 뭘까요? 저는 형님에게 아무도 모르는 뭔가의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형님이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화한 하나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조카의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니 아주버님과 형님이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형님은 아까와는 달리 침통한 표정을 가장한 채 눈물을 찢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구석에서 손자 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계셨고요. 전 마음을 가라앉히고 담담하게 조카의 빈소에 향을 꽂았죠. 절 알아본 형님이 먼저 아른 체를 하시더라고요. 동석은아, 이게 얼마만이야. 동서, 우리 정우가 이렇게 가버렸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형님, 소식 들었어요. 정우가 교통사고라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급하게 길을 건너다가 그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아. 형님은 아까 주차장에서 본 표정과는 완벽히 다른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전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확 변할 수가 있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까 주차장에서 봤던 형님의 모습이 단박에 이해됐어요. 하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네요. 어쨌든 지금은 아들을 잃은 엄마니까요. 시어머니는 와중에도 제게 눈길 한 번을 주지 않더군요. 그저 자신의 귀한 손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이 너무 힘이 들었는지 높은 소리로 곡을 하고 계셨어요. 전 잠시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보다가 빈소를 나와 접객실로 자리를 옮겼죠. 그렇게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데 전 남편이 찾아와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연락했던 건데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그래도 한때 조카였는데 당연히 와봐야지. 그런데 어머님이 상심이 크시겠어. 그렇지 뭐. 워낙 정우를 아끼셨으니까. 이틀 내내 밥도 안 드시고 계속 저러고 계셔. 그래, 그러시겠네. 그런데 진실을 아시게 되면 충격이 더 크실 텐데. 응? 진실? 그게 무슨 소리야? 별말 아니야. 조금 있으면 당신도 알게 되겠지. 뭐? 참,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통 모르겠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가 시킨 화환이 식장에 도착을 했고
그 화환을 본 형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화환에는 제가 특별히 부탁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거든요. 근조 화환의 왼쪽 리본에는 제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고, 오른쪽 리본에는 다음 생에서는 꼭 진짜 아버지와 살길 바란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본 형님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떨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도 제가 보낸 화환 문구를 보게 됐죠. 얼굴이 빨개진 시어머니는 맨발로 저한테 뛰어오더니 제게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네가 저딴 화환을 보냈니? 뭐, 다음 생에서는 진짜 아버지랑 살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망발이야? 그럼 내 손자가 친손자가 아니란 말이냐? 넌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아직도 못 데쳐먹었어? 죄송하지만 제가 못 데쳐먹은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하늘나라에 간 정호는 아주버님 친아들이 아닌걸요. 뭐? 네가 머리가 돌았나 보구나. 정호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넌 장례식장까지 와서 이렇게 집안을 뒤집어 놓고 싶니? 시어머니는 제 말에 분통을 터뜨렸어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시선을 던지고 있었고요. 다만 형님만이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죠. 뒤집어 놓으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서 살리려는 거예요. 제 말이 정 믿기지 않으시면 형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형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정호가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에서 난 애가 맞아요? 네? 동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가 이혼하기 전에 나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동서, 아들이랑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저는 사람들에게 제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담배를 피우며 통화를 하고 있는 형님의 모습과 음성이 담겨 있었죠. 친손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안 된다는 둥, 재산을 못 받으면 큰일이라는 둥, 형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했던 말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네요. 형님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얘, 큰애야, 이게 다 뭐냐? 지금 네가 하는 소리들이 다 뭐냐고? 정말 정호가 내 친손자가 아니야? 그럼 우리 아들 자식도 아니란 말이냐? 그게 사실은 제가 다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어물거리자마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형님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형님은 비명을 지르며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항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데 뒤엉켜 빈소를 엉망으로 만들었네요. 야, 이년아. 그럼 도대체 몇 년을 속여먹었다는 거야? 우리 아들 자식이 아니면 대체 어떤 놈애를 키운 거냐고? 이것 좀 놓고 말하세요. 어차피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머님한테 손자를 낳아준 건 나라고요, 나. 이 정신 나간 년이 어디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우리 아들 씨가 아닌데 어떻게 정호가 내 손자야? 너 이년 오늘 잘 걸렸다.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정호한테 다 퍼줬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조문객들은 상주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고 아주버님은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만 껌뻑이는 망부석이 돼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말 그대로 난리통이 돼버린 셈이었죠. 전 그런 모습을 뒤로한 채 빈소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찍어놓은 동영상을 전송해 주었죠.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온 전 남편에게서 그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네요. 결국 형님은 죽은 자식이 아주버님의 씨가 아니었다는 걸 고백했고 자신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것도 밝혔다더군요. 그 덕에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졸도까지 했다는 겁니다. 시댁은 그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거기다 형님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답니다. 고소인은 바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셨고요. 당연히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이 됐고 결국 형님은 철장 신세와 함께 이혼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저와 재결합을 원한다는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면서 이제 우리 딸이 어머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전 그런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어디서 재결합 얘기를 하냐며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입을 꿰매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뒤 형님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형님이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진실을 밝혔다는 게 참 다행이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건으로 저와 저희 딸을 찬밥 신세 취급했던 시어머니가 뭔가 깨달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딸은 아빠의 빈자리가 무색하리만큼 훌륭히 잘 커주었고요. 가끔 친정엄마가 재혼 얘기를 슬그머니 꺼내지만 아직 그럴 생각은 없네요. 지금 제 삶에 무척 만족하고 있거든요. 진작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 집안과 인연을 정리한 게 100번, 1000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제 인생이 날개를 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